안녕하세요. 강영주입니다. 원래 이 강의가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데요. 첫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온평원에 콘텐츠를 붙이느라 나중에 해야 할 이제 GPU 쪽 프로그래밍을 앞에 2주 붙였었는데요. 이게 또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니까 원래 강의를 의 일정을 이제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형식으로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제목이 신경망의 고성능 구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신경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경망에서 어떤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신경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 AI, 딥러닝 이런 얘기 많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 AI나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을 다른 기계 혹은 컴퓨터에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분야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머신은 우리가 보통 기계라고 번역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러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머신 외에 다른 방법들은, 다른 인공지능 기법들은요, 주로 사람이 어떤 룰을 정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반응하고,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지정해줘서 이제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에 반해서 머신 러닝에서는 컴퓨터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선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알게 함으로써 이제 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머신러닝을 또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경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방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모방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신경망이 되겠고요. 신경망의 한 종류가 딥 뉴럴 네트워크, 보통 뭐 깊은 신경망, 뭐 심화 신경망,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 요 신경망에서 하는 학습을 딥러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즉, 딥러닝 무엇이냐? 네,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데, 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딥러닝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신경망이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자, 신경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은 사람이나 동물의 신경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했죠. 사람이나 동물의 신경 시스템은요,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런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생겼고요. 여기 끝부분에 뭔가 가지가 아주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상돌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돌기가 쭉 나와 있어서, 가지가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축삭돌기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경세포, 뉴런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신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경 시스템에서 어떤 자극, 우리 어떤 눈을 봤다든지 뭔가 냄새를 맡았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이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신경세포에서 있어서 자극의 전달은 항상 수상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이 쭉 전달되다가 축삭돌기의 끝에 도달하면은 축삭돌기의 끝에는요, 시내스라고 어떤 특수한 물질을 품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극이 축삭돌기의 끝에 도달하면요, 그 시내스가 팍 터지면서 거기 안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그 물질이 수상돌기에 닿게 되면은, 뒤쪽 뉴런에 수상돌기에 닿게 되면은, 그때부터 요 뉴런 세포에서 다시 또 자극이 쭉 전달됩니다. 수상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요. 그러면 다시 또 뒤쪽 뉴런에서 축삭돌기 끝에 있던 신경세포 도달하면은 다시 또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되어서 그 뒤에 있는 뉴런의 수상돌기로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신경 시스템에서 어떤 자극이 이제 전달이 되겠고요.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서 서로 뭐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역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치는 무엇이냐면요. 수상돌기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어떤 물질이 전달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됐을 때 얘가 물질이 오자마자 바로 뒤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상돌기 입장에서 받아들인 들어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 혹은 자극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뒤쪽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뭐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자극이 쭉 커지더라도 뒤쪽으로 가는 자극은 뒤쪽으로 전달되는 건 없다가 어느 임계점, 어떤 값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인적 전달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뒤쪽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경 시스템에서 학습이란 무엇이냐면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뉴런이 생기거나 새로운 어떤 뉴런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뉴런과 그 연결이 되는 강도,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 그게 바뀌는 것이 바로 학습이 되겠습니다. 동물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것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파블로프란 분이 이제 개를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앞에 고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개는 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먹을 생각에 침을 막 흘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개한테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은 걔는 뭐 침을 흘리거나 하는 반응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종이랑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자, 이러한 개한테 한번 고기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려봤답니다. 뭐 이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이죠. 뭐 일주일, 한 달 거쳐가지고 고기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울려봤습니다. 이거를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개한테 시행하니까 나중에는 종만 딸랑딸랑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다는 겁니다. 즉 이전에는 원래는 종을 울리더라도 개가 침을 안 흘렸는데 종소리를 울릴 때 고기를 먹는 것을 계속 학습을 하니까 나중에 얘가 종만 울리더라도 고기가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침을 흘리는 것이죠. 자, 이거를 신경 시스템에서 학습으로 본다면요. 제가 간단히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쪽은 고기를 본다는 자극이 들어오는 신경세포 뉴런이 되겠고요. 이쪽은 종소리를 듣는다는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는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침을 흘린다는 쪽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이상 봤을 때 처음에는 고기를 본다 해서 침을 흘린다로 가는 이런 신경세포의 연결은 아주 강해가지고 고기를 보면 바로 침을 흘리겠죠. 자극이 전달돼서요. 그에 반해서 종소리를 듣는다 해서 침을 흘린다로 가는 이 연결은 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어도 중간 연결이 끊겨서 침을 흘리지 않게 되겠죠. 즉 처음에 이쪽 연결은 강하고 이쪽 연결은 약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고기를 보는 것과 종소리를 듣는 것을 계속 같이 주게 되면은 이 밑에 연결이 강해지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연결의 강도가 바뀌는 거죠. 이러한 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신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을 모델링한 것이 신경망이 되겠는데요. 자, 모델링 해야 되니까 일단 뉴런, 신경세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자극을 전달해주는 또 다른 신경세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런 연결이 있겠죠. 자, 이 뒤쪽 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앞쪽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뒤로 보내든지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 모델링 해야 되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어떤 데이터 들어오는 것이죠. 자극 혹은 데이터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한다 하면은 보통 수학적 모델에서는요 그냥 덧셈을 합니다. 즉 이쪽에서 오는 자극 x1, 이쪽에서 오는 자극 x2를 더해가지고 내가 뒤쪽으로 보내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위에서 오는 자극과 밑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보면은 서로 연결 강도가 다르다고 했죠. 즉 어떤 것은 더 잘 반응해주고 어떤 것은 잘 반응 안 해주고 네, 이런 것도 역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델링 할 때 또 간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중치를 곱하는 것입니다. 즉 위쪽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W1을 곱하고 밑에서는 W2를 곱한 거죠. 그럼 이 가중치 값이 크면은 거기서 더 잘 반응해 주는 것이고 이 가중치 값이 작으면은 네, 잘 반응을 안 해주는 것이죠. 즉 연결 강도가 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 합을 통해 가지고 그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역치라는 것이 있었죠. 네, 이쪽 뒤쪽 뉴런 입장에 봤을 때는 바로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계값, 어떤 값을 넘어서야 전달해주는, 뒤쪽으로 전달해주는 역치란 것이 있게 됐고요. 요거는 활성화 함수 f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활성화 함수 f를 역치랑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역시 역치까지도 모델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경망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요런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오도록, 이런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으로 오늘의 날씨를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내일 비가 올까 말까. 입력으로 오늘의 증시랑 경제상을 넣었을 때 내일 과연 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네. 이러한 것을 학습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니면 내일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학습은 무엇이냐? 네, 바로 그 동물의 신경 시스템에서의 학습이란 것은 연결의 강도가 바뀌는 것이라 했죠. 근데 요 신경망에서 연결의 강도를 모델링한 것은 바로 W1 1값과 W2 값이 되겠죠. 즉 신경망의 학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W1과 W2 이 가중치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 되겠고요. 이때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과거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즉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뭐 3월 30일이다 하면 우리가 3월 1일과 2일의 날씨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의 날씨를 가지고 3월 2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거 데이터,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출력이 잘 맞도록 W1과 W2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신경망은 이렇게 간단한 신경망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기상 상태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자, 이때 입력 x1과 x2는요, 이렇게 합시다. x1은 오늘 얼마나 흐리냐? 0은 아주 맑다, 1은 아주 흐리다. 그럼 뭐 0.5는 뭐 반쯤 흐리다, 뭐쯤 되겠죠? 그 다음에 x2라는 것은 현재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을 뺀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적절히 연산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확률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z값이 0이면은 이제 내일 완전히 맑은 것이 되겠고요. 값이 1이면은 비가 올 확률이 100%인 거겠죠. 네, 100% 확실하게 네, 비가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0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이 학습은 무엇이냐면요.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데이터로 W1과 W2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W1은 1.5고 W2는 0.3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게. 된 상태에서 과거 연화를 보니까 뭐 가령 뭐 작년에 한 9월 1일쯤을 쭉 보니까 작년 9월 1일 보니까 X1이 0.8이었고 X2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9월 2일에 비가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W1과 W2를 한번 조절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과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9월 1일 날 X1은 0.8, X2는 마이너스 2였다. 네. 자, 이거를 이 신경망에 넣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U랑 Z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W1이 1.5고 W2는 0.3이죠. 이건 어떻게 된 값이고요. 9월 1일 날의 기상 상태를 보니까 X1은 0.8, 네, X2는 마이너스 2였어요. 네. 자, 이걸 쭉 해서 계산하면은, 네, Z는 0.4가 나옵니다. 자, 0.4를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0이면은 다음날 비가 안 오는 거고 1이면 확실하게 비가 오는 거죠. 0.4면은 그 중간보다 약간 아래죠. 그러니까 얘는 비가 안 온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9월 1일 날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9월 2일 날에는 비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예측은 틀린 게 되죠. 자, 그러면 W1과 W2가 약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 걔를 좀 바꿔야겠죠. 자, 이때 바꿀 때 다음날 비 올 확률 예측했는데 바꿀 때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좀 Z값이 커졌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다음날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0.4란 값은 너무 작아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로 예측을 한 거잖아요. 이게 비가 오는 거로 예측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더 컸으면 우리가 비가 오는 걸 예측했겠죠. 즉 실제로 Z는 이제 1이기를 기대하는 거니까, 즉 요런 기상 상태에서 Z가 1, 즉 비가 온다는 거로 예측을 기대하는 거니까 요 값보다는 Z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W1과 W2가 약간 불만족스러운데 그게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네, 이 Z값, 계산한 이 Z값이 커지도록 W1과 W2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Z가 좀 더 커지도록 W1과 W2를 바꿔야 되는데요. 자, 생각해봅시다. W1을 바꿔야 되는데 자, 1.5를 바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1.5를 좀 더 크게 할까요? 좀 더 작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Z가 커질까요? 네, W1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즉 1.5를 곱하는 것보다 1.6을 곱하면은 네, Z는 커지겠죠. 아, W1은 좀 더 커지면 좋겠구나. W2는 어떨까요? W2는 현재 0.3인데 얘는 값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을까요? 좀 더 작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얘는 좀 더 작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얘는 뒤에 마이너스 2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W2는 좀 작게 만들어야 Z는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W1은 살짝 크게 하고 W2는 살짝 작게 해요. 그러면 약간 조절이 된 거죠. 자, 이거를 과거의 여러 날들, 많은 날들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즉, 방금 제가 9월 1일 했잖아요. 이제 9월 2일 날 데이터 가지고 해보고. 그럼 또 이제 9월 2일 날 데이터 해가지고 다음날 비 올지를 맞췄으면 오케이. 안 맞췄으면 네, W1과 W2를 약간 조정. 9월 3일 날 데이터 가지고 또 해봐요. 네, 맞췄으면 오케이. 못 맞췄으면 다시 또 W1과 W2를 약간 조정. 이거를 과거의 많은 날들에서 다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날 비 올 확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W1과 W2를 얻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경망에 있어서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될 것이란 보장. 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W1과 W2 계속값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보장되느냐, 그리고 이게 그냥 수렴할 것인가, 이렇게 어떤 값들이 왔다 갔다 계속값들이 막 커졌다 작았다 막 이걸만 반복하고 있지 않고 어떤 적절한 값으로 잘 모아질 것인가에 대한 보장. 이론적으로 항상 그럴 것이라는, 항상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은 딥러닝이나 신경망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시간 아니어가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한 것은 네, 신경망이나 딥러닝의 이론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강의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도록 하시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끼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잘 되더라. 잘 맞출 수 있는,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입력이 2개, 출력이 하나인 신경망만 다뤘는데요. 꼭 그런 법은 없겠죠. 자, 여기서는 출력이 3개, 네, 그 다음에 입력이 4개인 신경망이 되겠고요. 이들 사이 역시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출력에 해당되는 뉴런마다 이제 입력들이 다 들어오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결마다의 가중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 합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출력되는 뉴런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해가면서 더해야 되겠고요. 역시 또 단순히 덧셈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함수 f를 거친 다음에 출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쉘로우한 얕은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입력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출력 뉴런으로 전달이 되죠. 네, 이게 바로 얕은 쉘로우한 신경망이 되겠고요. 이때 입력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을 입력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뉴런들을 출력층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얕은 신경망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을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요. 자, 제가 앞에 있는 걸 쭉 풀어서 써봤는데요. 안 보이던 게 하나 들어갔는데 뭐냐면 여기 바이어스가 되겠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요. 보통은 여기 바이어스 값들도 역시 더해주는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수학자들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네, 이걸 너무 쓰기 복잡하니까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보통 여기 보면 x는 x 1, 2, 3, 4 4개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 값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벡터로 표현하고요. 그 x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수값들은 행렬, 2차원적인 행렬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바이어스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바이어스 벡터. 그 다음에 출력도 역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출력 3개, U1, U2, U3 3개를 묶어서 벡터, U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앞에 있던 요 위에 있는 이 복잡한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밑에서처럼 행렬과 벡터의 곱셈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얕은 신경망의 경우에는요. 그 동작을 행렬 벡터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x 벡터에다가 계속값 행렬인 w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벡터를 더하면요. u 벡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u 벡터에서 활성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얘는 출력 z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수식이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수식이 바로 신경망의 한계도 역시 나타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행렬과 벡터 사이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렬 벡터 곱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보통 선형 관계라 부르게 되어 있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요. 2차원 평면에서는 직선, 3차원 공간에서는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쉘로우한 신경망, 쉘로우한 뉴럴 네트워크는요. 직선이나 평면처럼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선형적인 관계만 표현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요. 즉 비선형적인 것은 얘가 다룰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XOR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두 개의 입력 X1과 X2에 대해서 보시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흰색으로, 이 지점과
이 점은 빨간색으로 구별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어떤 x1, x2 값이 들어오면은 얘는 빨갛다 라고 구별하고, 이 주변에 뭔가 들어오면은 얘는 하얗다 라고 구별하도록 이제 신경을 학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빨간색과 흰색 사이를 구분 지을 때 그거를 하나의 어떤 직선, 즉 선형관계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가령 이런 직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직선, 혹은 어떤 직선을 그어도 한쪽엔 빨간색, 다른 쪽엔 흰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쉘로한 신경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경망이 제한됐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막 신기했거든요. 이게 학습이 잘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X괄 풀어본 같은 건 풀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순간 이 연구에, 이 신경망 쪽에 대한 관심이 확 사그라들어 버렸죠. 자, 이러한 쉘로우 신경망에서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 깊은 신경망쯤이 되겠는데요. 자, 딥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요. 그 쉘로우한 것은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이 바로 출력으로 연결됐죠.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요, 중간중간에 다른 뉴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력이 들어오면은 어떤 뉴런층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을 거친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사람처럼 쉘로우한 것은 선형관계만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딥하게 되면은, 여러 층을 쌓게 되면은 이게 약간 좀 비선형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요. 이쪽에서 층을 몇 개 놓을 것이냐. 중간에 여기 층을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쌓았는데 세 개 놓을 것이냐, 네 개 놓을 것이냐. 그리고 각각 층에서 뉴런은 몇 개를 할 것이냐. 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요 신경망을 설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학습은 무엇이냐? 학습은 바로 요 뉴런과 뉴런 사이, 혹은 층과 층 사이 연결의 강도, 즉 계수값을 바로 학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보통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도록 하고요. 앞에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은 입력층, 출력을 내놓는 뉴런들은 출력층이라 부른다 했죠. 그 딥뉴럴 네트워크는 그 외에 중간에도 이렇게 뉴런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면요, 히든 레이어 혹은 은닉층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닉층이 한 층, 두 층, 세 층이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중간에 계산은 앞에랑 똑같아요. 즉, 어떤 층의 뉴런들이 있고 그 앞에 층의 뉴런들이 있으면요, 이 사이의 관계 혹은 연결은요, 이렇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역시 가중치 합, 즉 각 연결들에 대한 가중치들을 곱한 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뒤쪽 층의 뉴런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역시 각 층마다 활성함수 f가 가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앞에서 쉘로우한 그 신경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여러 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러니까 앞에 쉘로우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행렬과 벡터사의 곱셈을 나타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각 층의 연산,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각 층의 연산은 역시 이전 은닉층의 값들, 출력 값들에다가 그걸 벡터를 표현했을 때 값들에다가 개수들의 행렬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 층, 그 벡터를 더한 것이 바로 그 어떤 층의 그 뉴런들 값들 벡터가 되겠고요. 역시 활성화 함수를 거친 다음에 출력 값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활성화 함수가 왜 중요한지 나오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활성화 함수 f가 없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층의 연산을 쫙 하게 되면은
이런 숫이 돼요. 즉 입력 벡터에다가 첫 번째 층의 개수값, 두 번째 층의 개수행렬, 세 번째 층의 개수행렬을 쭉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얘가 이제 그 입력 벡터에다가 계속 행렬 곱하고 행렬 곱하고 행렬 곱하는 거잖아요. 즉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러분이 선형대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벡터에다가 행렬을 쫙 곱할 때 이 이 행렬들을 미리 다 곱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딥뉴럴네트워크의 출력이라는 것은 네, 큰 행렬, 이거 앞에 있는 개수 행렬을 전부 다 곱한 행렬 하나 곱하기 입력이 나와버려요. 자, 이거는 쉘로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죠, 그냥. 네. 이렇게 하면은 딥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안 되게, 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행렬들을 쭉 곱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서 네, 차단하는 것이 바로 fx, 활성화 함수 역할이 되겠고요. 이 fx의 경우에는 보통 비선형적인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층과 층 사이의 비선형 함수를 넣음으로써 입력과 출력 사이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혹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활성함수 f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활성함수 f는요 여러 종류가 사용되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치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역치라는 것은 감각세포에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이 쭉 들어오는데 어떤 값을 넘어서야 출력이 나가는 형태, 네, 이런 형태를 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모델링하는 것은 이렇게 유닛 펑션이라 해가지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네, 요 함수 정의는 이렇고요. 이 유닛 펑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 되겠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좀 애매해요. 뒤에 학습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신경망에서 학습할 때 미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유닛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보면요, 여기서의 미분은 값이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미분도 역시 값이 0이고, 요 가운데 지점에서의 미분은 할 수가 없어요. 네, 미분 안 정해진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곤란합니다, 학습할 때. 네, 그래서 이 유닛 펑션을 활성함수로 이용하지는 잘 않고요. 보통은 미분 가능한 형태, 즉 요 역치였던 동작과 유사하게 생기면서 미분이 좀 가능한 형태의 함수로 바꿔서 네, 활성함수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용되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랑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치 약간 계단과 비슷하지만은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전부 다 미분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미분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네,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신경망에서는요, 이제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랑 탄젠트 하이퍼볼릭 많이 사용했고요. 최근은 좀 달라졌어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신경망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요. 얘는 뭘 사용하냐면요, 그 신경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행렬 벡터 연산이라 했죠. 네, 그 행렬 벡터 연산 대신 2000의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 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그 영상 처리할 때 되게 많이 써요. 네. 영상 처리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컨볼루션 연산인데, 따라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역시 영상에 대해서 영상 인식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CN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RN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요게 입력층이고요, 은닉층, 출력층이에요.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입력층 값이 들어가지고 은닉층을 거쳐서 출력될 때 이 은닉층의 값을, 계산한 값을 따로 저장하지가 않아요. 지금 한번 쭉 거쳐가면 끝이에요. 다음번 입력 들어오면 새로 계산해서 새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은닉층 처리할 때 그 은닉층의 계산된 값들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 입력 들어올 때 이전 값들도 같이 보면서 얘가 처리를 해요.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로 쭉 풀어쳐 보면 오른쪽처럼 되는데요. 네. 어떤 입력 들어왔을 때 처리했던 값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입력이 들어올 때 그 이전에 계산된 값들을 같이 이용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되고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문서 인식할 때, 즉 텍스트를 처리할 때 많이 써요. 우리 어떤 글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글 안에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만 보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앞이나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보통 문맥이라 표현하잖아요. 즉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인식할 때는요. 각각 단어별로 처리할 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처리는 그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단어가 뭐였느냐, 그 이전에 어떤 단어들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바로 RNN이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인식이 많이 쓰니까 당연히 번역, 그다음에 동영상 인식. 동영상도 역시 어떤 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장면의 정보도 역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바로 RNN이 많이 쓰게 되겠고요. 보통 RNN보다는 롱 숏텀 메모리를 해가지고 LSTM의 형태가 요즘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신경망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신경망의 학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